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30분 지각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계좌만 알려줬을 뿐인데 억울하게 채무자가 됐어요. 회생 절차 진행 중 빚 독촉을 받는다면 위로금을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쇼 첫 순서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난주가 바로 스승의 날이었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원인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권 침해에 관한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재작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 5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교권 침해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학부모가 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고요? 네, 민원인은 초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인데요. 네. 본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 네, 담임교사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는 별점제를 운영하고 예. 별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10분여간 청소를 시키는 등의 교육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학부모는 아이의 등교를 수차례 거부하며 교장, 교감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고요. 아이에게 녹음 장치를 휴대하여 등교시켰다가 수업 중에 학교에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면서 담임교사의 손을 잡고 아이를 못 맡기겠다고 하면서 담임교사에게 휴직을 권하기도 했고요. 교장에게는 담임교사에 대한 수업 장학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무기한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다친다는 표현과 함께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좀 계속된 학부모의 항의로 인해서 교육청에 좀 제재를 받기도 했다는데 당시 선생님께서는 좀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거든요. 네, 학부모의 반복된 담임 교체 요청과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담임교사가 학급을 운영하면서 별점제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하게 한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후 긍정적 방식의 교육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경우 역시 담임교사가 잘못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는 별점제를 운영하고 별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키는 등의 행위는 피해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특별인권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에게 별점제를 운영하는 등의 생활지도 방법은 학생 자존감 저하, 학교 생활 부적응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과 교육감에게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담임교사는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시작된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 및 민원들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30일간 병가로 입원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하면서 학교 측에 학부모의 더 이상의 교권 침해 활동과 민원 제기를 금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학생과 학부모 측과 지금 이제 계속 공격같이 교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들어오니까 교사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라는 거를 제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결국 교권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교 측이 조치를 좀 취했을까요? 네, 학교는 담임교사의 교권 침해 신고 이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이에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 조치를 하였고요. 이에 대해 학부모가 위 권고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을 부당하게 교권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권 침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또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또 결정이 나오고 양쪽 다 위원회들인데 두 위원회 결정이 달랐어요. 이 상황에서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국은 받게 됐는데 1심 재판부 판단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시정하도록 해야지 무작정 담임교사에게 아이를 못 맡기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등교 거부를 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업무를 쉬라고 직접 권한다거나 교장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 장악을 무기한하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특히 학교 측이 교사에게 내린 권고 조치는 말 그대로 권고 조치로 상당히 경미한 처분이고 해당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교권보호의 공익이 원고가 있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학교 측의 권고 조치에 잘못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권고 조치가 좀 타당했다라고 좀 본 건데요. 하지만 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또 달랐다고요? 네, 2심 재판부는 예.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별점제는 교사가 훈육을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임을 분명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이렇게 또 갈려버리면 사실은 많은 학부모 혹은 교사들이 혼동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대법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예.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 역시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교원들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라는 답변의 비율이 19.7%, 역대 최저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교권 침해를 인정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상황들이 저는 뭐 제3자로 봤을 때 스승과 제자, 학부모 모두 사실은 좀 상처뿐인 재판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을 통해서 서로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 20대 취준생이고 예. 정부에서 하는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근무한 지 7일 만에 회사 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네, 회사에서는 제가 근무 시간 중에 이제 지각을 한 게 네. 계약서상에 있는 불성실 참여에 해당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업무 핏이 맞지 않아서 네. 불안하게 좀 통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구제 방법이 있나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네네. 계약서상에는 제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습생 교육생 신분이라서 네. 뭔가 신고가 어렵다고 하고 네. 또 당연히 사실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정부 사업이라고 그 이제 위탁기관에 이력도 다 내고 면접도 2번까지 보고 들어간 프로그램인데 네. 제가 이걸 총 2번 지원 가능한데 그것도 1회 박탈당하고 네. 투자한 시간이 좀 많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근무하기로 한 그런 탈주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한지 네. 한번 좀 요청드렸어요. 네, 그러시군요.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이보미 변호사님 다 듣고 계셨거든요. 이보미 변호사님한테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연 적어주신 거랑 방금 말씀해주신 거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지금 근로자성이 일단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야 저희가 지방노동청에 이러한 구제 절차를 일단 밟으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은 들어봤을 때는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셨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놨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네, 하루에 보통 네. 평균적으로 몇 시에 출근하셔서 몇 시에 퇴근을 하셨어요? 오후 1시 반쯤에 출근해서 6시 반에 나가는 거였는데 네. 그것도 좀 조율을 해가지고 그냥 한 10분 정도 일찍 가고 6시 한 20분쯤에 가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요일 자체도 오전에 나올 수 있는 요일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딱 언제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던 도중에 제가 약간 늦은 적이 있고 근데 그쪽에서도 퇴근 시간을 딱 퇴근하라고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막 5분, 10분 그냥 앉았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제가 20차, 그러니까 7일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조금씩 언제 가겠다 말씀도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일단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근로자성이라는 거를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네.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했는가도 하나의 판단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오후 1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6시에 퇴근을 하는 일단은 일정이었는데 10분 정도 내외로 조절을 했던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무 장소는 어떠셨어요? 고정된 그냥 그 회사 내부에서 거기 비어있는 테이블에서 일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장소는 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은 뭐 7일을 출근을 하셨는데 네. 업무 내용은 어떤 내용이셨죠? 업무 내용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육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계획서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일을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받은 업무는 이제 시장조사라는 이름 하에 그냥 랜덤하게 전화번호 수집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아, 랜덤하게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업무라는 것이 저희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업무 지시를 내렸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상급자가 지시 감독을 하였는가도 하나의 판단 요소인데 네. 저희가 비록 7일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업무 지시는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어요? 일단 구두로 이런 일을 좀 해달라, 뭐 파일을 정리를 해달라라고 하셨고, 이메일로 업무 보고를 매번 퇴근 전에 드리긴 했어요. 아, 이메일로 보고를 드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증거가 남아 있겠네요. 이메일로. 근데 그때 회사 측 메일을 사용을 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이제 계정이 삭제가 된 상태라서 네. 메일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이메일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으시면 네. 네, 확보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만 사실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히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업무의 지시 감독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췄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실습생, 교육생이긴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근로자성이 해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관련 판례에도 4대 보험이 비록 없더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근무의 내용에 비추어서 근로자성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없다는 것만으로 내가 혹시 근로자성을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근로자성을 그런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하셔서 갖추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시기가 지금 서면 통지가 없었고 구두로만 통지를 받으셨잖아요. 네. 일단 그거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하자기 때문에 이것은 해고의 정당성의 문제를 강력히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지각을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하루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근데 네, 제가 그 하루를 30분을 늦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늦으실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그때 이제 늦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제가 연락 못 드린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다음 날에 바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걸 당연히 더 일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쪽에서도 알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당연히 느끼셨겠네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이유를 삼아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일단은 30분 한 번 지각한 것이 과연 해고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는 거는 일반인이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지각을 하고 나서 충분히 대응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 과정에 대한 거는 혹시 뭐 증거로 남기신 건 혹시 없으시죠?
제가 그 연락했던 거는 그 캡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아, 네. 근데 캡처, 저도 네. 사실은 그거를 회사 측에서 저한테 이런 거를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기록이 이랬다라고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서 저도 그걸 요청드리고 싶었어요. 아, 회사 측에 오히려 그런 내용을 요청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각을 했으면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저로서는 그냥 더 핑계처럼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회사 측에 저희 사연자님이 몇 시에 비록 뭐 30분은 지각을 했지만 몇 시에 출근해서 정확하게 몇 시에 퇴근을 했고 그런 네. 기록을 요청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아마도 지금 사연자님께서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 네. 이제 감독관님께서 회사 측의 네. 담당자를 조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당연히 지금 이 출퇴근 기록을 제출을 하도록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아마 감독관님한테 한 번 더 강조하셔가지고 제대로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위원회에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주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는 해고 절차가 구두 통지로 이루어졌다라는 네. 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노동청에서 이제 그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어떤 대응을 하느냐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직장에 복귀하는 게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고 나는 더 이상 거기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기간만큼의 급여를 받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도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계약했던 기간 도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의 기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원래 이제 처음에 정부 인턴형으로 계약했던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지 그 기간이 얼마인가요? 원래 처음에 계약하신 게? 지금 두 원래는 달간 총 210만. 8주라서 다음 달이면 그러니까 쭉 일을 하다가 다음 달에 말에 끝나는 일정이었거든요. 아, 네. 다음 달이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복귀를 한다고 하면 거의 그 기간이 끝나가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다시 원상 복귀를 한다는 것이. 네. 차라리 그러면은 금전으로 그냥 보상을 받으시는 게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번 상황을 또 지켜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네, 제가 이거를 금전 보상을 받게 되면 이 일 경험 자체가 2번까지 가능한데 네. 그거 한 번은 한 걸로 치게 되는 거죠. 아, 이 인턴 기회가 이제 2번이 있는데 네. 한 번은 이제 이미 뭐 일단 기회를 쓴 것으로 네. 이게 정당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로 계약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고 네, 일단은 이 과정을 뭐 수료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네. 근데 그 부분은 네. 여기 회사 담당자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만약에 이걸 정상적으로 수료를 했다면 아마 수료증도 받으셨을 테고 네. 어떤 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우에까지 그런 절차를 내가 밟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오히려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네. 벌어진 일인데 내가 이 소중한 두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쓰는 네. 나는 지금 희생을 한 거고 그런데 그 수료증까지 못 받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라고 그거는 따로 담당자한테 별도로 말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상담자님. 네네네. 네. 혹시 그 한 가지 더 예, 처음에 예. 그 근로자성을 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에서는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근데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계약서나 나온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판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였고 그 근로의 형태가 어땠고 그래서 우리가 몇 시에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어떤 장소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지시 감독도 받았으며 그리고 심지어 지각을 한 상황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또 받으셨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감시 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구성을 하셔서 근로감독관한테 주장을 하시면 그래도 네. 무난하게 근로자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제가 이걸 아까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가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님 어떻게 궁금하신 점들은 좀 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저는 이게 음. 정말 좀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예, 예. 그래도 다행히 방법이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네네. 한번 특히 매일 근데 확보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긴 한데 예, 예. 한번 네, 여쭤볼게요, 해가 네네. 저희 방송에서 이제 전화 끊고 제가 이보미 변호사님이랑 이보미 변호사님이 거의 모든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서 노동, 고용이나 노동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는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 끊고 더 이제 이보미 변호사님하고 그 이 상담 내용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꼭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변호사님 이게 한국 취업센터에서 연계해준 정부 인턴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네. 한국 취업센터에서 청년들의 어떤 고용의 촉진이나 보장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일 텐데 사실은 그거를 그냥 기업체에 맡겨놓고 중소기업이 인턴 프로그램 8주 보장해라 라고 이제 정부에서 크레딧을 2개를 줬는데 그 2개의 크레딧이 지금 6일 만에 박탈됐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회가 6일 만에 박탈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취업센터, 특히나 이제 정부기관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연자분이 추측하시기로는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업무 핏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해고 통지를 한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한국 취업센터의 역할도 그렇죠. 큰 잘못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회사에 어떤 네. 업무 핏을 원하느냐, 어떤 학생을 원하느냐라는 걸 사전에 조율을 좀 잘 했어야 됐는데 네네. 그런 부분도 일정한 과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교육을 받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이 되어 있는 네.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8주 동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 혹은 뭐 지금 200시간이라고 했는데 시간당 금액을 받는 것, 이것보다 교육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당해고 상황, 물론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네.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잘 열심히 해보려고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에서 6일 정도 써보고 우리 회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고를 하면
이 청년들은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 인턴 생활에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고 진호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연계 프로그램을 정부가 보장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학생들은 오히려 더 힘든 사법 시스템, 한마디로 법적인 분쟁 상황을 어렸을 때 겪어야 되는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부가 방치하고 이런 걸 정부가 마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라고 해놓고 방치하는 건 정부에 맞지 않는 태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부당해고라고 한다면 한국취업센터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 발생할 것 같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한국취업센터에서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그쵸.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연자님께서도 한국취업센터에 어느 정도 민원을 좀 제기를 하시면 문제가 그래도 조금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기업부나 고용노동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부 장관이 알아야 되는 상황들일 거로 좀 보이는데 물론 지금 뭐 특수한 상황입니다만 장관들조차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해서 만약에 이제 보고된다면 이거는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크레딧을 박탈한다. 특히나 한국 취업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거는 어찌됐든 당신의 개인적 사정으로 혹은 아니면 그 중소기업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당신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 번의 크레딧은 사라졌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나가는 건 너무 유연성 없는 재량권을 맞습니다. 너무나 활용을 잘 못하는 취지이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근로자성과 관련한 고용 관련된 부분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레딧이 사라지는 것과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그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한마디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정리를 짧게 좀 해서 아마도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이 한 번에 크레딧이 사라지는 부분은 그건 이제 다른 문제로 좀 방금까지 얘기한 부분으로 하고 진호위 관련된 부분 좀 설명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증거를 수집을 정리를 잘 하셔서 진호위에 이 모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호위에 부당해고를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진호위에서 회사 측에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직 복직을 할지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지 어떤 절차를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사연자님이 법적인 구제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을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복직하고 나서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200시간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인턴 계약이 체결된 시간부터 200시간 한마디 2달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직을 하더라도 며칠 있다 나와야 되거나 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셔서 결국은 금전적 보상으로 왜냐하면 부당해고라는 건 사실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추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시작된 시점 뭐 6일 후에 해고를 한 시점인데 해고가 안 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2달치 임금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2달치 임금을 받는 쪽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다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사실 아까 좀 궁금해하신 지점도 있는데 이게 인턴이고 혹은 견습생, 실습생이니까 근로자성 보호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아마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진호위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증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선례에 비추어 보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분들께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뭔가 상처받고 사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뭔가 힘든 시간들을 겪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타당해 보이진 않아서 회사 측도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 보실까요? 2년 전부터 선물 투자를 시작하면서 교육팀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팀장이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간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오면서 꾸준히 소통을 해왔던 사람이라 드디어 수익금을 입금해 주는 줄 알고 흔쾌히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팀장의 권유로 전액을 다시 투자업체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팀장이 제 계좌를 이용해 다른 회원에게 투자금을 받았고 저에게 그 돈을 송금받은 이후 잠적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면식도 없는 회원에게 매일같이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계좌번호만 알려줬을 뿐이고 팀장 때문에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 돈을 제가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교육팀장의 교묘한 사기수법에 좀 당하신 것 같은데 하면 지금 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독촉 연락까지 받고 계시거든요. 상담자께서 이 돈을 좀 변제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일단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 사연자님은 전액 송금을 팀장이 요청한 업체로 즉시 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없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사기 사건의 전달책으로 이제 의심을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방조범으로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전체에 대한 책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기범바 한통속이라고 좀 느낄 수 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만약 소송을 가게 된다면 형사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겠지만 상담자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저희 사연자님 계좌가 지금 지급정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시고요. 그래서 경찰은 사연자님을 일단 사기 피의자로 지목을 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증거로는 일단 2천만 원이 남아있지 않은 계좌 내역을 확보를 하시고 기존의 팀장과 사이에 정상적인 투자 계약을 맺어왔던 점, 그리고 본인에게 입금된 2천만 원이 투자 수익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도 마련을 좀 하셔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팀장하고 연락이 끊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어떤 혐의점을 벗기 위해서 그 팀장을 좀 경찰에 우선 신고부터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팀장의 인적사항을 제공을 하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경찰이 상담자가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고소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 팀장의 기망행위가 존재를 했고 나 역시도 지금 내 투자 수익을 더 이상 못 받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내가 당할 위험에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분도 상담자님도 피해자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방조범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고소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요즘에 투자 사기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선물 투자 업체가 과연 좀 합법적인 곳인지 사전에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합법적인 금융투자 회사는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의 계좌에 분리 예치하고 회사 자산과 투자자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투자 리딩방 및 고수익 보장 광고를 특히나 경계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피해가 좀 더 누적돼 또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지금 방금 이보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대처를 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현재는 직장인인데요. 10여 년 전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9,5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후 사업을 정리하면서 3,500은 상환하고 6,000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6,000이 남은 상태에서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빚이 빚을 낳는 꼴이 되다 보니 이금융까지 이용하게 되는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1,500만 원을 갚고 남은 빚이 4,500인데 결국 생활하기가 너무나 버거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로 현재 상환 중이고요. 현재 절반 정도 상환했습니다. 돈을 빌렸던 지인에게는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주었고 회생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상환을 요구해 2년간 10만 원씩도 주었는데요. 회생 진행에서 그 지인에게는 700만 원 정도 상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메시지로 상환을 요구하고 회생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합니다. 지인의 빚 독촉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매일 지내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개인회생 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일단은 개인 회생은 파산이랑 구별을 좀 하셔야 예. 되는데요. 개인 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대략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지금 상담자님께서 받았거든요, 결정을. 근데 채권자가 이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빚 독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포괄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진행 중인 강제 집행은 모두 취소가 되고 중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 독촉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회생법원에 알려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1차적으로 경고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군요. 네. 불법일 수 있군요. 그렇다면 채권자의 행위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일 수 있어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채권 추심법에 금지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추심법이라고 가끔 말씀해 주셨는데 채권 추심법에는 어떤 행위들을 좀 금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채권추심법 제9조에 의하면 예. 폭행, 협박 등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 그리고 전화를 하는 행위, 문자를 하는 행위 이런 것을 모두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그리고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거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복적인 전화 메시지나 물리적 협박 및 폭력, 허위 사실 유포를 하면 모두 불법 추심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 채무를 좀 지게 되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들이 다 빚을 좀 대신 갚아주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연자제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일체 행위가 사실은 금지된 거네요. 네, 채권추심법 제9조 6호에 의하면 예. 채무자 아닌 가족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제15조에 의하면 이러한
폭행, 협박을 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감금하거나 위계 위력을 하여 채권 출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 및 메시지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까지 화면에 나오네요. 상담자분은 개인회생 절차까지 좀 진행 중인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부분 다 불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빨리 회생법원에 통지를 해서 네. 법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고요. 예.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채권 추심법에 근거해서 별도로 고소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할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상담자님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으니까 회생법원의 도움과 이제 경찰에도 도움을 좀 요청해서 수사기관의 도움도 좀 받으면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된 부부입니다. 저희 둘은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취향이 비슷해서 끌렸고 빠르게 가까워졌는데요. 아내와 저는 둘 다 술을 좋아해 연애하는 동안 술을 자주 마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연애 시절만 해도 아내는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음주는 즐기는 건 넘어 과해졌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아내의 음주 습관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사가 발동하면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 이혼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면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한 번 더 음주 폭행을 하면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받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음주 폭행은 오히려 더 심해졌는데요.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경찰에 체포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내는 합의서에 따라 6천만 원을 줬습니다. 돈을 받았지만 제가 겪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그래도 남아있는데요.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미 6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상담자가 아내로부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그렇겠지만 진정 원한 건 좀 돈이 아니겠죠. 아내가 술을 끊는 게 아니었을까 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돈을 내고서라도 반성할 기회를 아마 준 것 같은데 돈을 내고서 또 술을 마시니 사연자님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음주 폭행이 이혼 사유에는 좀 해당이 됩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민법 840조 6호 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지금 뭐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뭐 사모 사유도 되겠죠. 네. 뭔가 폭행이 이뤄졌으니까요. 3호, 6호에 따라서 좀 이혼은 될 것 같은데 재판상 이혼 사유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무리 뭐 아내가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일단 거부를 하고 계시니까 협의혼은 어려워 보이지만 예. 충분히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재산 분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네, 재산 분할은 혼인 이후에 부부가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상담자분한테 이 6천만 원 지급한 이 위로금의 법적 성격은 그럼 뭘까요? 네, 최근 관련 재판에서 예. 이러한 위로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를 초과한 금액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과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한다면 위자료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일까요? 네. 그럼 위자료인 거네요. 근데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위자료를 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셨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 합의를 한 이후 시점에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를 확보를 하셔서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이전에 이미 받은 위자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상담 내용 들으시고
위자료 이혼 소송 관련된 부분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보험쇼 오늘도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성심성의껏 법률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